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은평구 통일로 972 진관동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연신내역 사이 사람들이 박석고개라 불리는 동네에 들리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산뜻한 도서관이 주택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립 은뜨락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바로 옆에 향림 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어서 도서를 빌려 짙은 숲 사이 벤치에서 읽으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미국의 언어학자, 철학자, 정치운동가, 아나키스트, 저술가이자 진보적 교수이며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통 좌파 학자이기도 한 노엄 촘스키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러니까 MIT의 언어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드니 로베르와 베로니카 자라쇼비치가 촘스키와 나누었던 인터뷰를 정리한 책이 오늘 중계서원 구독자들과 함께 산책할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입니다. 노엄 촘스키가 지은 셈이고 강주헌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양식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평등과 자유를 추구한다고 믿을 만한 몇 가지 근거가 있으며 똑같은 사람이 폭력을 일삼는 친위대면이면서 성인 군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환경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노엄 촘스키와 그가 해석하는 세상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촘스키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나치주의를 비난했다. 그는 수십 년 전부터 책과 편지, 기고문과 성명문을 통해 나치주의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온 지식인이었다. 홀로코스트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집단 폭력의 폭발이라는 생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데 포리송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던 소탈함,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마저 내던진 용기가 전술적 실수였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적들은 이런 전술적 실수를 빌미 삼아 그를 비난한 것은 아닐까? 탄원서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 정통을 지닌 프랑스와 미국의 문화적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인과는 달리 미국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의 초석, 즉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승화시켰다. 실제로 무정부주의자인 촘스키는 지금까지 갖가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탄원서에 수십 차례 서명했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적은 없었다. 부정주의 발언을 적절히 규제하는 개소법과 같은 프랑스법은 미국이었다면 결코 통과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개소법은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미 20년도 전에 일어난 포리송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계획된 것은 아니다. 물론 포리송 사건에 대해 그에게 묻지 않은 것은 아니다. 포리송 사건에 대해서 촘스키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이었다. 그에게 실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는 파리 지식인 집단에 대해서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들에게 거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런 분노가 촘스키의 프랑스에서의 컴백이나 우리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거론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마음대로 말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었다. 그리고 촘스키 자신은 부인하겠지만 우리 예상대로 그는 지나친 비난에 상처받은 사람의 반응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겹겠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두려 한다. 촘스키는 반유대주의자도 아니고 나치의 독가스시를 부인하지도 않는다. 그는 지금껏 그런 냄새를 풍긴 적도 없었다. 단지 표현의 자유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말하려 했을 뿐이다. 객관성이란 탈을 쓴 왜곡된 문서들과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촘스키와 나눈 이 책은 하나의 자료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1999년 11월 이탈리아 피렌체 남쪽에 위치한 시에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언덕에 세워진 고풍스러운 수도원의 안락한 분위기에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대화가 책으로 완성되었다. 73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정력으로 연구와 강연을 쉬지 않아 개인적인 면담을 하자면 6개월 전에 미리 약속해야 하는 까닭에 그가 언급한 수많은 점들을 이메일로 일일이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에서 선생님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진위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포리송 사건은 꼬리표처럼 선생님을 끈덕지게 따라다닙니다. 어쨌든 1979년 프랑스 대학 교수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고 그때 쓰신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제언이라는 글을 로베르 포르송이 1980년에 발간한 책의 서문으로 사용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 글을 로베르 포르송이 발표한 책의 서문으로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20여 년 전 프랑스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말입니다. 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선언이라는 관점에서 그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포리송이 가스실의 존재에 대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쏟아진 비난을 벗어나려고 쓴 변명의 글에 포리송의 편집자가 일종의 견해 형식으로 내 글을 실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는 포리송의 글을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목만으로도 가스실의 존재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탄원서도 내가 끊임없이 서명해온 다른 탄원서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베르 포르송에게도 신체적 안전을 보장해주고 공민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탄원서는 10중 8구 해당 국가에서 매우 극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만 정작 서명자들은 그런 사실을 거의 모릅니다. 내가 포리송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탄원서가 내 이름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서명자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나는 그 탄원서의 발기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탄원서는 포리송의 글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았습니다. 다만 포리송도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의례적인 탄원서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격당한 사람의 신념을 두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따름입니다. 선생님이 그 탄원서에 서명하자 프랑스의 역사학자 피에르 비달 나케는 포리송의 반유대주의에 대해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말하던데요. 맞습니다. 피에르 비달 나케가 내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포리송을 반유대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그 근거까지 제시했습니다. 나는 비달 나케의 비난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내 선언에서 비달 나케의 편지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 출처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비달 나케는 자신의 충고가 무시되었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 주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포리송이 실제로 반유대주의자고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정말로 신나치주의라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비난이 빗발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내 글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쏟아진 비난들을 달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비난은 아니었습니다. 피에르 비달 라케의 편지를 받고서도 선생님은 원래 입장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포리송의 됨됨이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포리송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매일 숱한 사람들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이라 할까요? 비달 라케의 편지가 내 생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향을 미쳤더라도 아주 미미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편지를 받기 전까지 나는 포리송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편지를 받은 후에도 내 판단에는 비달 라케의 집요한 비난과 완벽하다는 자료가 포리송을 반유대주의자라고 단정지을 만한 증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내가 썼던 글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포리송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 대해 특별히 알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서명한 수많은 탄원서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나는 이란과 모스크바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탄원서가 제출되었을 때도 서명했습니다. 정권의 분노를 산 정치인들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리송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포리송이 어떤 글을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스실의 존재를 부인하며 역사를 왜곡한 사람까지 옹호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릅니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능욕당한 사람들이 글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널리 알리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포리송처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당신에게 말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심도 있게 분석해 볼 만한 현상입니다. 나도 나 나름 포리송 사건을 조금이나마 추적해 보았습니다. 포리송이 문제의 글을 발표한 후 파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만일 파리의 지식인들이 포리송을 떠들썩하게 비난하지 않았다면, 포리송이 잠시나마 교수직에서 정직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역사의 왜곡이란 죄목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파리 사람들이 포리송이란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내가 포리송 사건에 관심을 가진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탄원서나 선언에 주저없이 서명해 왔습니다. 포리송 사건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가 될 법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나는 탄원서의 인물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문명의 근본 원리를 지키고 공민권을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글 중 하나가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1980년에 발표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제언에서 선생님은 전에 들은 대로 포리송의 글을 판단하건대 포리송은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자유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에서 나는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포리송이 진실로 나치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옹호하더라도
그 이유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당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생각만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정직하다면 괴벨스와 지자노프의 주장까지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표현만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포리송과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려고 내가 서명한 수많은 탄원서들의 주인공에게 쏟아진 비난들에 대해 조사해 볼 생각도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기본적인 이치만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파리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지금까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그랬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썼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글을 썼을 때 신나치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옹호한다는 비난이 대단했습니다. 물론 그런 비난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난을 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포리송의 비난에 앞장서고 그에 대해 완벽하게 조사했다는 비달 니케가 보여준 증거들을 나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포리송에 대한 비난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포리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론에 보낸 몇 장의 편지를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포리송은 그 편지들의 나치에 대항해 싸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까? 프랑스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내 입장 표명이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을 프랑스와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노동당 당보 편집장이 포리송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해서 짤막한 글을 써보냈습니다. 그들은 내 글을 당보에 커다랗게 실었습니다. 그 후 편집장은 내 글로 모든 논쟁이 끝났다며 앞으로도 글을 정기적으로 기고해 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그 이후로 이 사건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여론의 압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법안이 쉽게 통과된 것입니다. 의원마다 자기 공이라고 내세우지만 그렇다면 왜 20년쯤 전에 그런 법안을 만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들도 여론의 압력 때문에 통과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부유한 산업국가 중에서 미국은 국민 건강에 관련된 의료 보장제도 수준이 낮습니다. 의료 관련 인프라는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의료보장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수준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보잘것없는 보장 체제라도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에는 그나마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집단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이미 수백 년을 이어오고 있지만 인디언에게 어떤 비극이 닥쳤고 그들이 어떻게 몰살당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된 적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1969년이었을 것입니다. 내 딸아이는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는 호기심에 딸아이의 역사책을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미국 땅을 지배하던 시대를 공부하고 있더군요. 나는 역사책에서 인디언 학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책에는 1640년에 대학살이 처음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인디언 전사들이 마을에서 멀어질 때까지 끈깃게 기다렸고
그 후 마을을 습격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승전이라 기록되어 있더군요. 인디언 여자와 어린아이가 매몰차게 죽었기 때문에 지금 10살배기 어린아이들이 삶을 즐기고 미국이란 아름다운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처럼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서술된 교과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도 커다란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선생님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뷰를 하고 대학, 교회, 공공장소, 때로는 노천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언어학, 정치 현실과 사회 현상,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때로는 언론 조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전투적인 민간단체에서도 강연을 하고 그들의 행동에 적극 동참하기도 합니다. MIT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대체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나는 MIT의 전임 교수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바쁩니다. 하지만 전투적인 조직의 요청에 부응할 때도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결국 글을 쓰고 대중 앞에서 강연하고 여행하는데 내 시간의 태반을 보내는 셈입니다. 나는 전투적인 조직의 초청이라면 전국, 전 세계 어디라도 갑니다. 선생님을 투사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원래 투사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입니다. 하지만 나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저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투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관계자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생각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진실로 정직하다면 괴벨스와 즈다노프의 주장까지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던 노엄 촘스키와 함께 걸었던 현학적인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소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